이런 정도의 여유가 되거나 아니면 생각하는 분들에게 내년 집 사시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리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결론 말씀드리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시장이라는 게 금리, 기준금리하고 다르게 시장금리가 요동치는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변동성이 제거가 확실히 되면 그냥 바로 살아갈 텐데 그게 제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도가 칠 때 굳이 배를 들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막말로 해가지고 확 얘기하면. 국어라는 건 공짜는 없습니다. 집을 안 사시면 전세나 월세로 사셔야 되는데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에서 비싼 전세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건 사금융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도 못 가고요.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1년 정도가 좋은 기회다. 왜냐하면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연초부터 어떤 부동산 시장이 열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금리 인하가 오히려 큰 폭탄을 가져오게 만드는 게 아닌가, 뭐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존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부동산 시장 한번 정리해보고 2024년도 부동산 시장 경기 전망 한번 해보려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훌륭하신 두 분, 또 모시기 어려운 두 분 중에 먼저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활동이 많으시죠, 그죠, 교수님? 네. NH투자증권 프리미어 블루 패밀리 오피스 연구의 김열매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두 분 보시기에 올해 부동산 시장 어땠습니까? 먼저 한문도 교수님. 올해 부동산 시장은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민스키 모먼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블딥 데드캣 바운스. 네. 네, 더블딥 데드캣 바운스 김열매 위원님. 네. 저는 그냥 이제 그 금리 급등으로 인한 공포 구간이 좀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 공포로 인한 급락이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 방향을 가늠하기는 좀 어렵고 탐색하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금리가 이제 고점을 지나갔다라는 안도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도 바닥은 찍고 좀 올라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이렇게 먼저 냉동되는 게 지방이라고 그러면 내년도 만약에 풀린다 그러면 지방부터 먼저 풀릴까요? 아니면 내년에 풀릴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내년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일 것 같아요. 신생아론 그것 때문에 일단 소득은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지금 증가 추세가 없고 그 기업들도 어렵다 보니까 임금 인상이 좀 제한적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가격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조정됐던 게 이번 2023년 상반기 9월까지 회복을 해가지고 서울은 90% 이상 회복을 했고요. 전 고점 대비. 지방 수도권은 한 85% 라인이고요. 지방은 80에서 85% 약간 지역적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신생아론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서울에만 서울이 출산율이 0.59였어요 작년에. 그럼 올해는 아마 0.54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비율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적어요 출생아가. 그러면 전국에 있는 6대 광역시도 출생아 이런 거 비중을 따져보면 서울 수도권이 원래 주도적인데 이번 대출의 어떤 그 팩트가 신생아론으로 이제 한정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의외로 분산 효과가 많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또 이 대출 액수에서 한도가 있잖아요. 5억이라는 그 한도에서 서울의 집값 수준하고 비교를 해보면 서울에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이 전세 대출 받으신 분들이 거의 60, 70%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이제 크로스 체크 해보면은 실제로 서울 집값을 5억을 받아서 가려면 시드머니가 5억에서 6억, 7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 이미 많이 샀어요. 사고 별로 안 남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서울은 좀 의외로 효과가 적을 수도 있는데 물론 언론에서 받쳐주겠죠. 전체 분위기처럼. 근데 의외로 6대 광역시가 좀 힘을 더 받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총액으로 볼 때 26조 6천억이니까 올해 지금 특례가 41조 초과해서 썼잖아요. 그리고 50년 주담대가 아마 8조 가까이 소진됐어요. 그럼 합하면 50조니까
그냥 단순 계산해 또 26.6천억이니까 그러면 50% 효과가 있겠구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그러면 올해 9월까지 힘썼거든요. 네. 이 대출 정책이. 정책 자금이 잘 들어왔는데 그럼 요번에 것도 시장에 분명히 반응이 있을 텐데 개월수로 따지면 그냥 단순하게 하면 4, 5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만 넘어가면서부터 좀 시장이 다시 한번 요번 같은 그 9월 지나고 약해지던 10월부터 툭툭 빠졌거든요. 12월까지 많이 빠질 거고 1월에 올라가는 힘이 생겼다. 2, 3월에 2, 4철 겹치면서 쭉 한번 치고 4월, 5월 한 길면 6월 이 정도 갔다가 PF 만기가 또 9월 뭐 10월에 많잖아요. 이런 거랑 분위기 겹치면서 심리가 좀 다운되면서 하반기에 또 올해 같은 모습이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어쨌든 4, 5월까지는 현 상태와 비슷한 부동산 경기 수준이 유지되다가 또 PF 대출이 이 만기가 도래하면서 이게 또 한 80조가 될지 140조가 될지 모르니까 그 규모로 인해서 또 내년 하반기에는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김열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1년 전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문도 교수님이랑 방송을 한번 나갔다가 된통 제가 망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 말씀대로 다 돼가고 있고 네. 저는 크게 틀렸습니다.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라고 이제 저를 복기를 해보면 네. 저는 이제 증권사 소속이고 저희는 하우스뷰라고 해서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하우스의 리서치 본부에 이 매크로 전망을 준용을 해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의 이제 경제 전망이나 채권 전망은 내년도에 2분기 정도에는 금리의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작년에 크게 틀렸던 거는 금리 문제인 거죠. 금리가 미국 기준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한 3%대면 멈추지 않을까 했는데 뭐 5%대를 가버린 거죠. 만약에 내년에 저희 하우스뷰가 또 틀려서 금리가 2분기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틀린다면 뭐 저는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2분기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간다라는 그림이 나온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는 어느 정도 정책으로 버티고 하반기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또 이게 급락할 위험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PF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양날의 검입니다. 이 PF가 터진다는 얘기는 오히려 저희 같은 이제 금융권들은 채권 시장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신용을 못 믿게 되는 거죠. 어느 건설사를 못 믿느냐, 어느 금융기관을 못 믿느냐.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신용 리스크로 인한 금리 급등이 위험 요인이긴 하지만 대체로는 그거는 장기화되기보다는 또 어떻게 해결이 되겠죠. 누군가는 뭐 망하는 회사가 나올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히려 분양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분양이 지금 고점 찍고 내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PF가 터진다라는 얘기는 오히려 2, 3년 내에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안 터지고 다 착공을 해요. 만약에 경기가 약간 좋아져서. 그러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불필요한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더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는 24년은 이렇게 불안한 것과 기회 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약간 박스권이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이 그대로 준용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기와 기회 부분이 다 존재하는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고 부정적인 충격이 한번 딱 걸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움츠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가슴을 쫙 편다는 건 좀 무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게 이제 좀 조심하는 쪽에 전망이라 할까요? 이제 그런 측면인데 한문도 교수님은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이제 실수요자도 있고 투자자분들도 계신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대 금리로 가다가 지금 3.5로 왔다가 내려가면 다시 1%를 가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한 저금리 상황이 이어진 건데 그 수요가 다시 폭발하려면 1%로 돼야 되잖아요. 그럼 예전에 장은 올 수는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의외로 하락보다는 견조하게 버틸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그쪽으로 좀 비전을 보냐면 현재 주택 가격의 수준이
예전의 모습과 동등한 수준의 가격이라면 말씀이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90% 라인까지 회복을 했거든요. 회복을 하고 지금 연말까지 약간 조정을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5에서 한 10% 정도 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고점 대비 한 15% 서울은 예. 이 정도 빠진 상태고 지방 한 20%라고 보면 그걸 가지고 제가 지방이든 서울이든 소득 분포 같은 걸 좀 체크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 금리가 말씀 주신 대로 3%대로 가면 그래도 대출 금리는 4%는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대까지 가정해 가지고 대출 금리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네 시나리오 하고 네. 그다음에 한 축에는 본인의 이제 소득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확인하느라고 자영업자는 또 틀리니까 자영업자 소득 분포를 보니까 다행히도 그 근로자들하고 분포가 비슷해요. 그럼 근로자 라인으로 체크하면 되겠다 싶어 체크를 해봤죠. 네. 그랬더니 이제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 2023년도 법원의 그 최저 생계비가 네. 2인 가구 기준이 206만 원이고요. 그렇죠. 3인 가구가 267만 원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3%나 4%, 5%, 6% 하니까 3%에서는 수요가 많이 존재해요. 현재도 잠재 수요가. 그 소득 분포랑 비교를 하니까. 그런데 이게 4%라고 가정하니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말씀드린 가격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아, 만약에 가격이 충분하게 우리가 예상했던 뭐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던 40%까지는 아니더라도 25%, 30%까지 빠지면 수요가 꽤 존재해요. 그 감당할 수 있는. 네. 법원 최저생계비를 빼고 대출이자를 계산해 보면 주택가격 대비 갚아야 되는 대출 원리금이 소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5%대로 딱 가잖아요. 갑자기 꺾입니다. 선이. 수요자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 개념에서 그럼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볼 때 정책자금 대출금리하고 은행 자체의 대출금리하고 조금 갭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내려서 진짜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배제하고 그럼 과감하게 따라 내린다. 그럼 미국이 말씀 주신 대로 두 번이면 저는 0.5에서 0.7이라고 보는데 저는 볼륨을 그러면 0.7 할 때 우리가 0.7로 같이 내릴까 보니까 아 그건 좀 부담되는 것 같아요. 제 짧은 생각이야. 그러면 0.5구나. 아니면 저 액션을 주기 위해서 0.6 내려서 2.9% 이렇게 좀 가시적인 효과. 그럼 2.9%일 때 금리는 4.5라고 좀 잡히더라고요. 4.5나 5로. 그럼 정책 금리는 지금 예산이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요. 세수 네. 펑크 나고. 네. 그러면 은행 대출에서 얼마나 펌핑이 오냐인데 5%로 계산하니까 결론이 수요가 안 받쳐준다. 이 결론이 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저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인하도 우리가 적응을 한다 그러면 가격이 조금만 더 빠져주면 말씀대로 그림이 벌어질 것 같고 수요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이 상태에서 가다가는 계속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내려간다는 게 제 비전입니다. 네. 김열명 의원님.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남아있는 거는 분명히 맞다고 네, 네. 보여지고요. 금리도 지금 인하 기대감인 거지 그렇죠.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요. 전세 가격이 폭락할 줄 알았는데 사실 왜냐면 21년 9월에 그 임대차 3법을 시행하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었고 그 2년 만기 도래하는 올해 9월 정도에는 전세 가격이 폭락할 리스크가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위기 상황을 넘어서게 된 거는 오히려 집을 안 사니까 사람들이 전세로 어느 정도 수요는 받쳐준 게 있고 물론 전세 가격이 옛날처럼 그렇게 고공행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전세도 불안하니까 정부가 전세 반환금에 대해서도 보증도 확대해주고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많은 정책적 지원이 있어서 받쳐진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최악의 공포 구간을 지나간 거는 맞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은 매수자는 전저점에 사고 싶고요. 매도자는 정고점에 팔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가 그러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된 거는 다소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는 것은 미국도 한국도 부담스럽다라는 걸 감안하면 이제는 더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전저점에 못 샀던 분들이 그래도 좀 사고 싶다라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만 내려가면 사고 싶기 때문에 저점을 한 번 더 깨는 가능성은 좀 많이 지나간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전세 사기
역전세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사실 한 번 더 남아있는 고비가요. 내년에 이제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제가 이제 또 그럴 수 있겠다라고 동의하는 부분은 25년도에 지금 둔촌주공 아파트가 12,000세대라는 대한민국 서울 역사상 거의 최대 규모 단지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라서 이때는 전세 가격 하락이 또 한 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고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만 지나가고 나면 또 역으로 26년부터는 그런 대단지는 사실 없습니다. 네. 그러면 한 번 더 위기는 있지만 정부가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보증도 확대해주고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역전세 리스크는 많이 지나갔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전세 가격이 너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하려면 지금보다 전세가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전세를 조금 이렇게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내용 때문입니다. 보통 옛날에는 도심 개발 때문에 좀 나가 계세요 하는 바람에 이분들이 밖으로 밀려나가서 전세 가격이 외부 쪽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결국은 이거는 수요와 관계없이 안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문제였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전세 사시는 분들이 때만 되면 내가 집을 살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봐야지라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전세 가격이 하향 안정되다 보니까 지금 생각에 오히려 지금이 집을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2년 계약을 연장하기보다 1년 계약으로 갱신을 한 다음에 사태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네. 이런 잠재 대기 수요 통계는 어떻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대기 수요? 예. 그 말씀 올린 그 소득 분포와 약간 관계가 있죠. 연결되는 게 있고요. 현재 대기 수요자들은 이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다 있어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건만 되고 능력만 되면 조금 부담스러워도 들어가시려고 해요. 예.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영끌 막 터지려고 그러다가 약간 잠재웠고 지금 약간 잠재운 상태인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남에 지금 경매가 저번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지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들 오버슈팅한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강남 경매가 지금 가격이 회복을 들어가는데 못 버틴다? 그럼 이자 될 능력도 없는 분들이 집을 많이 수요로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투기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급진적인. 그 투기 수요들이 버티냐 안 버티냐가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들은 뭐 어렵게 살려고 하지만 이왕이면 저점에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기다리려고 하는데 정부 정책에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나오면 막 비판하게 되고 왜 건설사를 살리냐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면 자기도 좋고 저 집도 올라오고 내가 따라갈 만한 수준이면 정부 비판 안 하거든요. 대출 받아서 따라갈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도리어 지금 시장에서는 왜 건설사를 받쳐주냐. 이건 뭐냐면 공통적으로 다들 느끼는 합리적인 판단이 현재 주택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느끼니까 정부도 대출의 액수의 조정이나 어떤 액션을 보면 주택 가격이 안정된 선에서 부양책을 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기준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폭등했던 주택 가격은 100% 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지. 그럼 우리가 10년이 올랐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진폭의 폭이 다르다 할지라도 뭐 여러 가지 경제 이론이 있지만 3, 4년을 가야 되잖아요. 지금 6개월밖에 안 갔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대기 수요자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더 들까요? 한 번 더 기다려 볼까요? 저는 한 번 더 기다려보는 게 상식적으로 하는 게 지표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거래량이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쓰고 집값이 회복을 한다 그러고 언론이 때려붙는데도 거래량이 평균의 50%이자란 말이에요. 반토막 수준인 거예요. 네. 평균에. 상승기에는 평균의 2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색깔이 보이잖아요. 아, 현재 대기 수요자들은 이 주택 가격을 버거워하는구나. 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 들었던 청약 현장이나 분양 현장의 어떤 호황 이런 것들은 이런 툴을 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둔촌주공이 계약을 하고 네. 실거주무 폐지라는 팩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아 샀다가 팔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리고 10년 동안 갭 투자라는 개념이 이제 자리 잡았어요. 투자의 한 형태로.
한쪽에서는 비판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비판을 하든 말든 자본주의 시대에서 용인할 수 있는 것이라는 축이 맞서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못 버티는 물건들이 제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둔촌주공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10억이 분양가인데 네. 계약금 1억을 넣고 예. 9억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 받은 거를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당시에. 그러면 9억에 대해서 대출하니까 입주 때까지 들어간 돈이 4,500에서 5,000이에요. 평형별로. 네. 그럼 5,000이 비용으로 나가잖아요. 대출 비용으로. 네. 나가는데 분양권 전면 실거주문 폐지가 없으면 팔 수가 있어요. 입주 때. 네. 그러면 이분들이 노렸던 건 뭐냐면 1억 투자해서 1억만 올라도 5천 버는 거고 50% 수익이고 2억이 오르면 150% 수익이에요. 네. 여기에 젊은 층들이 원래대로 좀 심한 말로 하면 약간 꽂힌 거예요. 꽂힌 분들이 확 들어왔죠. 그러면서 네. 완판이 팍팍 됐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 또 어때요? 완전 역전이잖아요. 실거주만 하나로. 그렇다면 아 실수요보다는 투기 수요만 존재하는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거래량 늘었던 거의 어떤 팩트도 보면 대출 시장에서 신규 무주택자가 주택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는 비율보다요. 기존의 1주택자분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값이 올랐잖아요. 네. 오른 상태에서 내리는데 막 강남이고 인천 송도 팍팍 내리니까 주로 이제 뭐 그 중간지대들 있죠. 중간지대들은 또 뒤늦게 내리거든요. 이분들이 머리가 좋은 거야. 이분들이 신속하게 갈아타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자체에서 갭이 발생을 하니까. 왜 내 건 덜 내려가고 남의 건 덜 내려왔으니까 타고 갈 때 갭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요번에 제가 이제 대출 영업본부장을 두 분을 아는데 60에서 70%가 갈아타기 대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럼 기존의 무주택자 말씀 주신 대기 수요, 진성 대기 수요가 받쳐줘야 시장이 힘을 갖고 가는데 네. 그게 너무 약하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아, 가격이 비싸구나. 다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 대기 수요가 가격이 낮춰지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고 가격 조정이 없이는 대기 수요가 저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잠재 수요가 유효 수요가 될 수 있는 건 신생아론 물량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힘이 약할 거라고 보는 거고 네. 금리 아까 체크한 것처럼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가 좀 내려와도 그 수요를 소화하거나 더 증가하는 데는 제한적이더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잘하면 2, 3년 쭉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 거죠. 네. 김열매 의원님. 저는 이게 이제 그 센티멘트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자라보고 놀래서 또 조금만 뭐가 있다 하면 또 더 화들짝 놀래서 일시적으로 굉장히 뭐 충격을 받을 일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측은 불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과거보다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졌고 사람들의 액션이 너무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려워진 상황으로 보여지고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가게 되면 네. 대한민국은 전세라는 제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갭 투자를 언제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죠. 이거는 다주택자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주택자가 저 집을 꼭 언젠가는 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데 매매가 급락하면 사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똑같은 나중에 거죠. 만기 때 내가 들어가겠다 아니면 네. 몇 번 전세를 주더라도 돈을 모아서 난 저 집에 꼭 들어갈 거야 라는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도 리스크가 있는 건 맞지만 전 저점을 우리가 한번 받고 그때 충격적으로 가격이 작년에 올해 이제 상반기 내려갈 때만 해도 작년 10월 달부터죠. 뭐 급락이 나올 때에는 충격적인 거래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때 한번 놀랬는데 그럼 다음 충격이 발생하면 시장에서 또 놀래서 아무도 안 살 거냐?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 가격에 오면 다시 사겠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그건 맞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충격이 오면 그 기간은 오히려 그러니까 짧아지면서 위원님 똑같은 얘기예요. 네. 가격이 내려오면 다 산다니까요. 그럼요. 안 내려오면 안 산다. 이거죠.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어느 정도 결론은 그거 내려와야지 그 내려온 가격이라고 다 합의를 볼 것이냐. 네. 그 문제는 이제 20%, 30%, 40%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거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두 분께서 금리의 수준과 또 연계가 되고 맞습니다. 또 개인의 어떤 소득이나 자금 문제, 시큐리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가 떨어지고 전세가 떨어지면 갭 투자해서 실수요로 가겠다는 분들도 어려워지는 거죠. 정부가 금리 정책을 중심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공급 중심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신생아론처럼 정책 중심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이 전부 다 조합으로 가야 될지. 함두 교수님.
정부는 총체적으로 지금 정책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알고 네. 있는데 네. 정부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어느 계층에다가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 정책들이 변하는 거예요. 약간 선거라는 포퓰리즘과 연동되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해외 부동산 정책과는 너무 판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 주신 중에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가냐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시장에 있는 트렌드를 기본적인 트렌드는 알고 있고 현재까지 네. 앞으로 벌어질 트렌드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출산 장려 지원 위원회에서 그냥 돈만 정하는데 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요. 출산 장려를 위해서 예산이 50조씩 쓴대요, 1년에. 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니 50조면 야 이거 50만 채씩 집을 줄 수가 있네 젊은이들한테. 그렇죠.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하면서 돈 보이지도 않게 다 흩어지느니 그냥 그러니까 매년 50조 쓴대 매년. 그러면 집을 매년 그만큼 하면 옵션을 달 수가 있겠죠. 약간 공산주의 사고방식이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 거예요. 아기를 낳으실 분들은 정부에서 집을 주겠습니다 하고 이 50조를 계속 쓴다 그럴 거예요. 그럼 젊은이들이 집을 살려는 투기 욕구가 사라지겠죠. 그냥 한 방에 정리되죠. 그러면 부동산을 투자하고 신봉하고 이랬던 분들은 전세대출과 상관없이 앞으로 트렌드는 주택시장이 안정되니까 욕심이 줄 거고 자연스럽게 경제 패턴이 바뀌겠죠. 선진국형으로. 부동산 비중은 줄여나가기 시작할 것이고 네. 그거 한 번에 끝난다고 봐요. 그래서 정책으로 말씀드리고 그걸 제가 왜 느끼냐면은 요즘 젊은이들한테 제가 좀 결 얘기는 하지만 지나가다도 막 시간 나서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물어봐요. 그냥 왜 트렌드를 알고 싶어가지고 트라우마는 이미 걸려 있고 10년 동안 들었으니까 젊은 분들이. 근데 젊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미국에는 P2R이라고 있잖아요. 네. 주택가격 대비 렌트비 배율을 나타내는 건데 얘가 뭐 15, 20, 25, 31대의 지역마다에 대해서 NAI라고 공인중개협회가 있잖아요. 걔들이 선진국이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M2 증가에 따른 자산 가격의 가치는 인정해 주지만 오버슈팅에 대해서는 가이드를 내놨어요. 네. 근데 그 가이드를 모르는 분이 젊은 분이 자기가 집에서 혼자 계산해 보니까 이거 뭐 10년 20년 사는 거 계산하면 나 죽을 때 계산해 보니 내가 20년 뒤에는 집이 남아돌 것 같고 그냥 임대로 산다라고 가상했을 때 나머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세. 그 보증금을 내가 굴린다고 생각하니까 자는 그게 현명화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변호사가 최근이 아니죠. 재작년에 변호사가 강남집을 팔면서 무주택자가 되는데 월세로 가더라고요. 왜 굴러 가냐 그랬더니 아니 이동성 좋고 좋잖아요. 굴리기 좋고 언제든지 저는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가 벌써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그러면 정부가 지금처럼 이런 양상의 형태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여지껏 있던 양태와 앞으로 벌일 양태를 종합해서 분명히 조금 있으면 이 소리 나올 거예요. 인구 주니까 땅 주택 공급한다고 만들어 놓은 거 줄여야 된다고 나올 거예요. 그럼 얼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집값이 폭등하니까 집값 늘려야 된다고 땅 만들었잖아요. 네. 이렇게 좌충우돌 가는 게 왜 생기죠? 선거 때문에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주변 별 얘기 막 섞어서 했지만 요점은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답은 뭐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느 정부가 되든 이제는 우리가 뭐 여야가 맞대고 기성세대들의 좀 깨신 분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면 정상적인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의 마인드도 건전해질 것이고 주식 채권으로 분산돼 가지고 안정성도 갖출 거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좀 말씀드려 봅니다. 예. 좀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정리가 어느 정도 된 부분이 제가 이제 여쭤봤던 내용에서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앞으로 정책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정책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바운더리 주변에 있는 정책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근데 핵심은 사실 부동산을 바로 때리는 게 맞죠. 그러면 출산율 문제라든지 금리 정책도 부동산 문제를 바로 보고 딱 정확하게 핀포인팅을 해야지 괜히 정치적인 어떤 그 정무적인 판단으로 주변을 건드리다 보면
본질에서 벗어난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김열매 의원님 뭐 추가적으로 주시고 싶은 말씀. 저는 이거를 하나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산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부동산입니다. 이게 자산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정책으로만 움직이는 건 분명히 아니어서 저는 부동산을 때리는 정책 또는 이끄는 정책 어떻게 보면 양쪽 다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저한테 그러죠. 너는 자본주의에 너무 그 노예여서 돈 버는 것만 다냐. 그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은 일관성 있게 공공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으로 돌아가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에서 이미 중산층 이상이에요. 전세를 살아도 사실은 중산층 이상입니다. 지방하고 다 토탈로 보면요.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정부가 정책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시장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일관성 있게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하게 공공주택을 보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좋을 때는 집값을 잡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쁠 때는 공급을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서 제일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이거 그냥 서울 아파트만 바라보고 있다가 엄한 데서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다양한 종류의 주거를 꼭 아파트일 필요도 없고 다양한 주거를 꾸준히 공급해야 되는데 또 이게 이제 분양시장이 핫할 때는 정부가 공공도 분양을 해버립니다. 맞아요. 저는 솔직히 이제 강남의 코어 그 비싼 아파트에 임대주택을 반드시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있어요. 그냥 차라리 세금으로 받아서 훨씬 양질의 좋은 집들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게 보편적인 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물론 이것조차도 뭐 말이 많습니다. 강남에도 서민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그런 거 그 임대주택 하면요. 거기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서민들이 나는 거기 싫어요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되는 서울 아파트를 정책의 타깃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거는 어느 정도 자정작용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비싸게 공급하면 안 팔리고 싸게 지으면 얼마든지 살 사람이 있는 시장을 왜 자꾸 정책으로 건드느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정부의 역할은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신뢰할 수 있게 장기적으로 매년 꾸준히 공공 임대를 재고를 쌓아야 되는데 자꾸 분양을 해버리고 나니까 정부에 갖고 있는 공공 임대는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또 공공 분양이 특혜가 돼버리는 예를 들면 마곡 같은 데 분양받으신 분들은 로또가 됐거든요. 왜 공공의 돈으로 누군가의 특정인들에게 로또를 만들어주느냐. 이거는 오히려 저는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포커싱해서 갈 것인지가 말씀해 주신 출산 정책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려면 철저히 타겟이 명확해야 된다. 시장 경제에 맡길 것은 맡기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두 분 말씀 듣다가 제가 이렇게 잠시 이 턱을 치켜들고 생각을 한 게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인가 이거부터 먼저 한번 어느 철학자가 계시면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끌도 그렇고요. 마곡단지 말씀하셨고 둔촌동 그렇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정부 탓하고 남 탓합니다. 근데 자기한테 유리하면 아무런 말도 안 합니다. 세금 많이 내라 그러면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로또 당첨이 된 마곡 같은 곳에 만약에 세금을 일정하게 다른 지역보다 더 부과한다고 가정했을 때 마곡 주민들은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거의 임대 사시다가 분양을 받아서 뭐 다른 사람들은 뭐 1,000만 원 평당 해야 될 걸 그분들은 200만 원 평당으로 배당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분들한테 세수를 조금 더 늘리겠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의 어떤 탐욕과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정하는 그 한계 이게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하다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아주 쉬운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네. 공시지가라는 게 있고요. 네. 실거래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왜 공시지가고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공시지가 뭐 일본 따라서 저희가 만든 건데요. 공시가격이라는 거 공시가격이라는 정의가 있어요. 정상적인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우리가 정상 가격이라고 네. 하고 공시라는 건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요즘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 있잖아요. 뭐 과표 현실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건 공시가격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이미 정부가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공시가격이 왜 실거래랑 차이가 나느냐, 두 가지 측면을 정부는 강변해요. 뭐냐면 정부가 사업을 하는 중에 주택정책이든 뭐 개발정책이든 뭐 산단을 짓든 공단을 짓든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가야 되면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보상비의 절감은 국가 예산의 절감이니까 보상비를 할 때 공시가격을 시세의 70%로 해두는 이유는 명분은 그래요. 항상 유동의 폭이 있고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걸 가이드로 해서 정부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사야 되니까 공시가격을 70으로 대충 라인을 잡은 거예요. 네. 그러나 정부가 만약에 더 입장을 봐서 정부가 하나의 사업체라고 우리가 경제 주체가 가계기업 정부니까 정부도 하나의 공익을 위하지만 단체라고 보면 최대한 절감하려고 왔으니까 그때는 공시가격이 50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현재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도 그 가격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테마가 등장하는 거죠. 정부가 정책을 잡는 것이 국가의 어떤 공익적인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기생 역할하는 기득권들이 공시가격을 낮추면 낮출수록 세금을 덜 내잖아요. 그럼 이 중간에서 정부는 그나마 적정한 선에서 가이드를 갈 것이고, 그런데 실거래 가격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인 거죠, 결론은. 그럼 정부가 세금을 많이 매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진국처럼.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이 드니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어느 라인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 사이에 기득권인 분들, 좋게 얘기하면 세상을 미리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취할 취득이 많잖아요. 그 기운이 점점 약해진 게 과표 현실화는 진보 세력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느끼는 건 뭘까요? 공시가격은 해외는 어떤가 볼까요? 해외는 그대로 하잖아요. 선진국은. 약간 후진국들은 7, 80% 선에서 조절을 하고 있고 정부의 어떤 공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라면 과표 현실화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변동폭을 생각해도 최소한 80% 라인은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러면 수용에서도 세금은 조금 더 나가지만 상충 역할이 있잖아요. 세금이 더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리의 아주 묘한 그 미스매치를 가지고 정부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진국형으로 가려면은 어느 일정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왜 최저생계비 법원이 괜히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라인에서 어느 주택가격 이하에는 세금을 균일하게 부담 안 되는 선에서 가고 그 위에는 차익이 나서 정상적인 생활보다 수익이 더 발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늦은 과세를 알맞게 부담하는 데 적용하는 총체적인 그림을 정부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갖고 있지만 말씀 올린 대로 아직 우리가 선진국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가이드를 만들고. 그게 이제 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괴리는 계속 가지만 시간이 갈수록 좁혀질 거라고 보시는 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강연에서 이런 질문이 왔어요.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실거래가 공시지가 차이를 이용해서 갭 투자를 이용해서 정당한 방식으로 내가 재산을 불려서 나도 리스크를 지고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세금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공시지가가 일단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교수님께 더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만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역동적인 나라도 없어요.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해에 30%씩 빠졌던 역사가 우리는 1, 20년마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버퍼를 가져가는 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 말씀하시면 저는 이제 양쪽에서 뭐 진보든 보수든 양쪽에서 저를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세금의 문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게 어떤 때는 빵원으로 해주고 어떤 때는 너무 과세를 많이 해서 믿지를 않아요, 시장에서는. 맞아요. 그러면 너무 올리면 잠깐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한시적으로 깎아주면 아 사라는 시그널이구나. 이게 굉장히 오작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너무 키운다고 보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갭 투자를 해서 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또 굉장히 희한한 게요. 1가구 1주택의 비과세가 너무 심해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이렇게 많이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집으로 이사를 다니면서 버는 거는요. 아무리 1가구 1주택이어도 분명히 자산에 불린 거잖아요. 그렇죠.
비상장 주식으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죠. 맞아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활용해서 오히려 1주택으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네. 그리고 뭐 일시적 2주택이니 뭐는 정확하시네. 분양권은 주택수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고 이런 제도적 변화가 자꾸 이런 정보의 비대치성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사람을 양산하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을 공부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해요. 부동산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급등하면 대한민국은 1000만 부동산 전문가를 양성할 수밖에 없는 국가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있고요. 세금은 취득세는 낮춰야 되고 취득세 너무 높습니다. 맞아요. 취득세 너무 높고 보유세는 올려야 된다가 정말 수십 년 동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데 부동산이 급등하면 보유세 올렸다가 내리면 또 없앴다가 취득세도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심지어 한시적으로 영원으로 해줄 반값으로 해주고 뭐 양도세 이것도 문제가 많죠. 이 전체를 토탈로 체계를 만들어서 맞아요. 예를 들면 주식이면 채권이면 금융상품이면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당연히 부동산에 대해서 하물며 뭐 생애 최고를 만들던지 부동산으로 버는 거에 대해서 1주택이어도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주던지 어느 정도가 필요하지 왜 40억짜리 집을 1주택이라고 양도세를 깎아주고 이런 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의원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나가셔야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중에 너무 막 명쾌한 답을 주셔가지고 예. 위원님이 저렇게 생각하시니 너무 좋네요. 예, 예. 김윤희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예산을 우리나라는 정부가 짜잖아요. 네. 네. 세수 세출을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가 짜거든요. 그러면 이 세수 세출 조세 정책을 국회에다 맡기겠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미국 CBO를 본다가 K12O를 만들고 했단 말입니다. 한국 예산처, 국회 예산처. 세입 세출 이런 관련된 걸 의회에다 맡기면은 이런 기득권자들 소위 기재부에 사는 이런 예산 짜는 예산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그런 마인드가 바뀔까요? 아니면 국회에다 갖다 던져주면 더 많은 들깨들이 달려들어서 더 많이 물어 뜯으려고 저끼리 싸울까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뭐 국회의원도 아닌데 오늘 너무 제가 아니, 국회의원 하셔야 된다니까. 국회의원보다 더 나으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네. 제가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뭐가 너무 좋은 문제인가. 말씀.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단기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취득세만 바꾸고 양도세만 바꾸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는 한문도 교수님 같은 훌륭하신 분이 계시고 맞아요. 곽수종 MC 같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MC는 봐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공론화해서 맞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그렇죠. 해야지 누더기로 계속 바꾸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의사결정의 주체를 한 군데 맡겨서도 안 되고 온 국민이 생각해봐야 되는 굉장히 너무 중요한 좋은- 너무 이슈라고 좋은 저는 말씀이에요. 생각합니다. 우리 김율매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해나간다 그러면 네. 대한민국은 뭐 진짜 아까 우리 한문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정치적 선진화 또 정책적 선진화가 전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한 번쯤 고민할 때가 됐다 싶은 생각이요. 자본주의 그러는데 이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못지않게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 처칠도 뭐 민주주의는 제2의 정치제도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어떤 식의 정치제도를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도 정말 김열매 의원, 한문도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 조만간 다가올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이런 지적 수준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못 따라갈 것 같거든요. 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부동산 PF입니다. 이병헌 금융감독원장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지만 왜 그전에는 언급을 안 했냐는 거죠. 예를 들면 강원도 레고 사태가 났을 때 그때부터 PF 문제라든지 채권의 부실 문제를 이야기해서 정직하게 국민에게 이야기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걸.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뭐 검사 출신이라 해도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해결할 수만 있으면 이 분야도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은 걱정이세요. PF 대출. 이게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실까요? 우리 열매 위원님부터, 김열매 위원님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PF 대출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아니면 어느 거라도 작은 거 하나는 터질까요? 아니면 터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죠. 분명히 있는 시장이고 탐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를 또 시장 경제에 맡기면 사람들이 탐욕이 어디까지 가느냐 문제가 있죠. 이것 또한 대한민국만의 특수성인데 시행사가 자기 자본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PF라는 이름으로 신용 보강을 다른 주체로부터 보강받아서 사업을 너무 크게 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좀 문제가 좀 있죠. 저는 이번에 이걸 고친다면 제발, 이게 역사가 계속 반복인데 왜 시행사에 자기자본 규제를 하지 않느냐. 너무 적습니다. 심지어 계약금까지도 빌리러 다니는 시행사들을 봤는데, 아니 사업을 한다면서 이렇게 자본이 적은데 국민들한테 아파트를 선분양할 수 있는 이 사업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금리가 급등하니까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작년에 큰 문제는 갑자기 사고가 터지면 뱅크런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정보의 유통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까지도 과도하게 번지는 경향도 있어요. 뱅크런이 발생하면 사실은 제 아무리 우수한 건전한 은행이라고 해도 100% 그날 돈을 빼줄 수 있는 은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감원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레고랜드 사태 때보다는 지금 조금 나아지긴 했다고 보여지고 어느 정도는 경매를 붙이거나 중간에 사업을 중단하고 철수하는 시행사도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 이제 안정이 됐다. 안심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것 또한 매크로 변수, 금리가 좀 안정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추가 급락은 하지 않아야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중에서 선별하는 게 이제 기준이 굉장히 어려울 건데 요거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뒤에서 이제 깜깜이처럼 돌아가면 더 불안해하거나 이상한 루머만 도니까 명확한 기준 제시라는 게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는 공표를 해준다면 시장에서 불안감이 좀 지나가면서 뭐 소위 말해서 망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망할 거고 안타깝지만 책임져야 되는 데가 나올 거고 하지만 오히려 이게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오히려 주택시장은 옛날처럼 부실이 장기적으로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나아질 수 있는 개선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위원님이 너무 말씀을 잘 주셔가지고 답을 다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해답은 다 주셨고 그냥 현상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구제할 수 없는 데는 이제 결국은 절차를 밟아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복헌 금융위원장이 오랜만에 공표까지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상세하게 공표했으면 국민들이 더 안심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총 라인은 공표를 했어요. 앞으로 한 개 기업은 스스로 책임져라 이렇게 표현한 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걸 정리하라는 얘기인데 그것까지 좀 디테일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반면에 말씀하신 뭐 큰 기업들이 약간 루머로 자꾸 나오니까 심리만 좀 자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예측하기를 내년 9월 정도에 정리될 것 같고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총선까지는 일단 잘 유지가 될 것 같고 5, 6월부터는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7, 8, 9월에 이제 결정돼서 정리되는 수순으로 갈 텐데 그동안 스킬도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은 충격은 아닐 거고 충격이 오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있고 다만 그게 시장에 가격 변화는 조금 주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면 이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제일 좋은 게 정부가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줘서 시행 시공할 때는 자기 자산 비중은 어느 정도는 맞춰라. 남의 돈 갖고 장사하지 마라. 만약에 남의 돈 갖고 장사해서 돈을 벌었는 거 축하한다. 근데 그만큼 세금은 좀 더 내야 되겠네. 그래서 수익금의 뭐 50%를 걷어가 버린다든지. 그러니까 대응책을 하나씩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구는 결국은 누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으면 무한대로 가는 게 자본주의 하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사고가 나니까 가드레일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사고 나지 않게 이렇게 도로변을 쳐서 절벽에 떨어지지 않게끔. 미국이나 구구나 사람이 먼저니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가드레일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인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을 하면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시행시공사는 돈 한 푼 없이 남의 돈으로 건물 지어서 일 끝나고 나면 100억 투자했으면 200억 가져가고 200억 투자했으면 400억 가져가는 게 한국 시장이더라. 자, 이런 부동산 시장이 하나 있고 서민들은 진짜 내가 30년 근무를 하고 회사에서 청춘을 바친 다음에 노후 생활을 겸할 겸 집안채는 쟁기고 나와서 노후 생활에 건강의료만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부동산 정책이 막 바뀌면서 부자 있는 사람들,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들 타겟으로 양도세, 종부세 막 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분들은 난 한 채밖에 없는데 집값이 옛날에 사놔서 30년 전에 사놓은 게 갑자기 50억 됐는데 내가 올렸나? 근데 내보고 양도세, 종부세 내라고? 이건 뭐야? 나 돈 없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정부는 우리 김열매 의원님 한문도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투명하게 일관되게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2024년 끝으로 예. 매매 생각이 있으신 분들 저한테 만약에 한문도 교수님이 곽수정 박사가 지금 현금은 없고 네. 한 1억 정도 현금 여유분이 있고 은행에서 대출 한 5억 빌릴 수가 있으면 집 사시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솔직한 대답으로 둔촌 주공 사러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정도의 여유가 되거나 아니면 생각하는 분들에게 내년 집 사시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리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결론 말씀드리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파도가 치고 있고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사는 했는데 또 시장이라는 게 금리 기준금리하고 다르게 시장금리가 요동치는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변동성이 제거가 확실히 되면 그냥 바로 살아갈 텐데 그게 제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도가 칠 때 굳이 배를 들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막말로 해가지고 확 얘기하면 네. 그러면 충분히 리스크들이 제거되는 건 느낌으로 오니까 그때 되면 이제 거래량이 말을 하면서 늘잖아요. 그때는 편안하게 다가가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하셨지만 자고 나면은 1억, 2억 오르는 게 아파트 가격이고요. 네.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아침에 운동하러 간다고 부동산 중개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 계약 주문이 있는데 어떻게 예, 집 내놓긴 맞는데 제가 운동 갔다 와서 통화하시죠 하고 끊고 반나절 운동하고 돌아와서 전화하니까 그 사이에 2억이 올랐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열매 의원? 저는 이게 이제 시장을 전망하는 입장이니까 전망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사실은 집을 사느냐 마느냐의 결정은 본인의 상황을 제일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거라는 건 공짜는 없습니다. 집을 안 사시면 전세나 월세로 사셔야 되는데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에서 비싼 전세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건 사금융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도 못 가고요. 네.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본인의 주거 비용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오히려 돈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재테크를 하실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에 네. 굳이 집이 자산 증식의 수단일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철저하게 내 집이 한 채가 필요한 중산층 정도라면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1년 정도가 좋은 기회다. 왜냐하면 고점에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이랑 오후가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중요한 거는 로얄층, 로얄동은 구경을 못 해요. 그냥 보지 말고 계약금 넣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지금은 그런 비상식적인 시장은 아닙니다. 매물도 많기 때문에 저는 둔촌주공도 동의를 하고요. 대단지 같은 경우에 집을 충분히 보실 수 있고 이럴 때 관심 안 갖고 빠져라 기다리다가 나중에 오를 때 가서야 허둥지둥 달려가시면 다시 또 폭등하는 때에 고점 잡아서 또 이상한 집을 사실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가 언제가 저점인지는 저는 몰라요. 하지만 대체로 보면 오히려 지금이 집을 보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그럼 뭘 보셔야 되느냐? 본인의 소득 수준. 내가 집 사는데 갑자기 직장이 잘려요.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집값이 올라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금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내 수준에 맞는 거를 한 채를 보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때다. 그게 저는 내년 상반기, 하반기 중에는 있지 않나.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선택이 이럴 때 전세를 고점에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위험하고 사고 싶은데 전세 보증금을 못 빼기 때문에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좋게 시장을 보신다면 차라리 월세를 사시다가 어느 정도 타이밍을 보셔서 집을 사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한문도 교수님 뭐 더 하실 말씀? 네, 월세 좋은 방법입니다. 예. 주거 이동성도 있고 예. 자산 활용도 높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월세 활용하는 것도 좋은 한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 분께 이 방송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정말 지금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를 제일 많이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정부 정책, 세금 다 필요 없고요. 이분들은 그렇게 복잡한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지금 집을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한문도 교수님 말씀은 조금 더 기다려도 될 시점인 것 같다는 말씀이셨고. 다 추원을 하나 있습니다. 예. 공공분양은 지금 사도 된다. 공공분양 지낸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둔촌 같은 건 지금 사도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또 우리 김일매 의원 같으면 지금 부자들도 그렇고 옛날 같으면야 뭐 줍줍 시장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가서 막 잡아가지고 임대 놓고 미래 수익을 계산해서 하지만 지금은 워낙 자산 종류가 많으니까 이분들도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참 바람직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 생각을 합니다. 투자 여러분 그리고 주택을 구매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외람된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악마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늘. 예. 그리고 악마는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손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손을 잡는 순간에 모래바람이 불듯이 그 손이나 가치가 다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문도 교수님, 김일매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 주신 내용 정부의 정책 방향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한번 보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그러면 내 소득 수준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탈지 본인이 가족과 함께 앉아서 계산을 하신 다음에 가셔야 되겠다 생각하면 대단히 단지 이미 주거시설이나 위락시설이 완성이 돼 있고 하지만 미분양이 너무나 많은 곳을 가셔도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정부나 이런 쪽은 뭐 워낙 드릴 말씀이 많아서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